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8페이지의 대리부터 볼 차례인데, 그 전에 오늘 나간 프린트 중에 법조문, 우리 시험과 관련된 법조문을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문을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부분을. 먼저 여러분 1페이지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 민법이라고 해서 제 1편은 총칙,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 다음에 제2편이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상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에 제1편 총칙에 보시면 제5장에서 법률행위, 목차에 보세요. 제5장 법률행위, 이것만 민법 총칙의 시험 범위예요. 5장, 제1편의 5장 법률행위. 그리고 제2편 물권은 전부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제8장 부분이 있죠. 그 목차를 보세요. 제8장의 질권, 이건 빠져요. 그러니까 물권편에서 질권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물권이 가장 넓죠, 시험 범위가. 그리고는 이제 제3편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제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제1장을 채권 총론이라고 합니다. 민법 총칙처럼 채권편에 적용되는 총론, 그래서 채권 총칙인데, 이 채권 총칙은 통으로 빠집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2장 계약, 이게 이제 주된 시험 범위입니다. 제2장 계약에 그 중에서도 제1절 총칙과 그 다음에 매매, 증여가 빠지죠. 총칙과 매매, 그리고 임대차, 제1절 총칙, 제3절 매매, 제7절 임대차,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뒤에 조문을 보시면 나머지 부분도 필요한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거기에 그 고유한 논점이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지, 개념과 중요한 내용들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조문도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 소개를 해놨으니까, 지금 이 조문집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딱 적합하게 필수적인 내용들만 조문을 뽑아가지고 민법 전체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조문들을 뽑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이 조문을 암기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암기가 불가능하죠? 저도 다 암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서 몇 조를 암기해라 하는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해서 반드시 그 조문은 암기를 하시기 바래요. 우리 시험은 우리 교재를 보지만 교재에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건 이 법조문을 공부하려는 거예요. 법조문, 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관련된 판례도 이 법조문을 매개로 해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험 범위 내용을 한번 봤고, 민법 1조를 펴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민법 1조는 빠져있죠.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총칙에서 제2조 신의성실 원칙이 나와 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 그냥 좋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인편이 나오죠. 사람 역시 그게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를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으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고,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는 당사자와 관련해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3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권리 능력 부분이. 첫 번째 권리 능력의 개념. 어떤 분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법 개념, 그 법률 개념에 대해서 따로 안 하느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조건 기한, 선의, 악의 개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봐야 그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단순한 게밖에 되지 않아요. 나올 때마다 이 책의 그 교과서 부분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 거고, 그
관련돼서 그 내용과 관련돼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능력 이거는 당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갑과 을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한다라면 권리를 배우는 거라겠죠. 법이라는 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민법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자연인, 그리고 페이퍼지만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된 자, 이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회사, 삼성전자 같은 회사 법인입니다. 자연인과 법인, 이 두 사람이 권리 능력자예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것들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 집에 애완견 키우시나요? 반려견. 반려견 얘한테 내 재산을 다 줘야 되겠다. 계약, 반려견이 말을 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계약서를 체결, 다 무효입니다. 상속, 얘한테 상속시켜야 되겠다. 무효. 왜냐하면 걔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이 권리 능력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사람과 법인이 있는데 이 사람에 관해서가 3조에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이라고 해서 사람은 자연인을 말해요. 자연인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권리 능력을 받고 이게 3조에 자연인과 관련돼서 3조에 있는 그냥 그런가 보구나. 사람은 생존해서 권리 능력을 갖는구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다고 했어요. 의사 표시. 의사 표시라는 건 의사를 결정을 해서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정된 의사를 표시. 즉 두 번째로는 이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물건을 100만 원에 사겠다라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의사 능력이라고 해요. 의사 능력.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론상 법률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의사 결정 단독으로 똥인지 뭔지 가릴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역시 무효입니다. 무효.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전제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능력이 행위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건 법률 행위라는 말이에요. 법률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행위 능력이라고 하고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 그것을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 능력자.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법률행위 능력이에요.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 여러분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에요. 모든 법률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자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제한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제한 능력자인데 이 제한 능력자는 3명이 있어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3명. 제한 능력자 3명. 누구죠? 미성년자, 예? 장애인? 예. 비슷한데, 미성년자,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후견이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예. 후견은 키다리 아저씨 뭐 이런 거 옛날 동화에 보면 후견인이 뒤에서 후원해주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치매에 걸렸는데 재산이 없으면 후견을 받을 일이 없지만 재산이 뭐 몇백억 재산이 있다. 그럼 그 재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후견이 게시됩니다. 후견. 그것을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이라고 후견이 2개가 있어요.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우리 교재에 없어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이 성년 후견,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족한데 법률 행위는 많이 하는 사람들, 뭐 기업 회장이나 아무튼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 우리 민법은 돈 다루는 법이고 우리가 여기 다루는 것들은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미성년자, 얘도 돈이 있는 상속을 받았거나 해서 뭐 갚거나
이런 걸 다룹니다. 우리 동네에서 꼬마들 이런 애들은 법에서 잘 등장하지 않죠.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돈 배우는 거예요. 돈. 성년후견, 한정후견 이런 성년후견을 받은 사람 법에서 뭔가 받는다, 피해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앞에 피자를 붙입니다. 이 성년후견이라는 걸 받은 사람이다. 한정후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이렇게 세 사람이 제한능력자입니다. 자, 제한능력자 3명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미성년자,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여기서 피에서 끊어줘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말합니다. 자, 이 인에 관한 그 법조문 자체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뒤에 제한능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 법률행위 편에.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3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제한능력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 4조를 보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그러면 19세가 아직 안 된 자, 18세까지 얘네들을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죠.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니까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5조의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만약 이걸 위반하면 뭐라고 돼 있죠? 2항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들을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이런 세 사람은 뭔가 이걸 위반하게 되면 효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취소 사유가 된다. 권리능력, 의사능력은 무효사유, 행위능력 위반됐을 때는 취소사유, 제한능력자 취소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능력자가 성년후견을 받은 자입니다. 성년후견은 누가 받느냐? 정신이 완전히 맛이 좀 전혀 간 사람입니다. 1항을 보시면 9조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그러니까 정신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거기에 밑줄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 결여된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자가 청구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법원에 심판, 일종의 재판이에요. 법원의 재판을 받으면 이제 능력이 제한되는 겁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능력이 제한된다. 자, 이러한 자는 10조에 그 효과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10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역시 취소 사유로 하고 있죠. 얘는 동의를 얻어 못해요. 얘는 피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동의를 얻어도 못해요. 동의를 얻어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12조 한정후견 개시심판이라고 합니다. 역시 법원에 한정후견이라는 재판을 받으면 능력이 제한돼요. 가정법원은 일정한 그러니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의 동그라미. 조금 성년후견을 받는 자보다는 조금 능력이 있는 자예요. 조금 능력이 있는 자. 이 자도 일정한 자가 청구하여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하고 13조에 보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역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인편에 제한능력자 3명을 봤습니다. 미성년자 취소, 피성년후견인 취소, 피한정후견인 취소, 제한능력자 3명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권리능력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 3장에 법인이라고 돼 있죠. 갑자기 33조로 띄었죠. 나머지 조문은 여러분 시험에 필요 없어서 뺐어요. 실제 법조문에는 있지만 33조를 보면 법인은 언제 성립하느냐? 아까 자연인은 출생해야 생존한 동안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였는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 거기에 밑줄 설립 등기를 하면 사람으로 치면 출생하는 거예요. 법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등기를 해야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제4장 물건에는 99조에서 부동산과 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100조에서 주물종물, 이거 나중에 물권법 할 때 중요한 조문들이에요. 이 민총에 있는 민법 총칙에서는 시험범위에 빠지지만 물권법을 공부할 때 이 조문을 모르면 물권법을 할 수가 없죠. 물권법은 물건을 배우는 건데 물권법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5장 법률행위, 5장은 통으로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전체 조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1절 총칙에서 우리 103조는 어디부터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당사자와 관련된 권리능력 3조, 그래서 행위능력에서 미성년자부터 뚝 있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조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뭐죠? 사회적 타당성. 그래요. 이제 공부를 하셨네. 자, 이 네 가지 확가적사를 갖춰야 된다. 이 사회적 타당성이 조문이 몇 조라겠죠? 103조. 그래서 103조가 먼저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이론에 따라 처리되는 거고 103조 사회적 타당성 조문이 있습니다.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확가적사 이것들이 하나라도 걸리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라고 해서 103조에서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요.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겠죠. 특별한 예시. 그래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역시 무효이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105조 임의 규정, 106조는 두 개 묶어서 105조와 106조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앞에서 봤어요. 임의 규정이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모호하게 했을 때 통상 관습적으로 했겠지 아니면 민법에 규정된 대로 했겠지라고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105조와 106조 법률행위 해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의사표시, 목적까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민법 조문이 이제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해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몇 조에서 몇 조까지 있죠? 107조에서 110조까지. 그래서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네 개. 여러분 이 조문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107조 1항, 자, 107조 1항 본문은 유효. 단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 특히 107조랑 단서라는 말을 입에 달아놓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107조 1항을 봅시다. 의사표시는 지인이 아님을 알고서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유효란 얘기예요.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그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1항 단서, 상대방이 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 조문이 몇 조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107조 1항 단서. 다시 한번 입으로 달아서 해보세요. 107조 1항 단서. 이건 그냥 자다 깨다 일어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이다. 자, 2항은 나머지 다 똑같다겠죠.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는 몇 항으로 돼 있어요? 3항으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3항으로 돼 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 무효,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 사기 강박 의사 표시 취소인데 나머지는 다 2항에 2항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쭉 돼 있는데 110조는 3항에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항에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 110조는 조문 1항과 2항이 취소, 1항도 취소할 수 있다, 2항도 취소할 수 있다인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죠? 110조는 수업은 듣고 오신 거예요. 3교시 때 한 건데 110조 1항은 상대방이 적어주세요. 1항에 옆에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겁니다.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다음에 110조 2항은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이죠. 예컨대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자입니다.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했어요.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을한테, 상대방에게.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 A라는 물건이 사실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가짜 물건이라 명품인 줄 알고 100만 원에 산다고 했는데 가짜라 1만 원이면 뭐 충분히 사고도 남는 물건인데 얘가 사기 속인 거예요. 가짜 물건을 속였다. 그러면 이것은 110조 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사기 강박했을 때. 2항은 얘를 누가 사기 강박했냐면 병이 제3자가, 즉 이런 당사자가 아니라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와 상대방,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얘를 사기 강박한 겁니다. 속였어요. 가짜를 진짜라 빨리 사라 저거 해서 속아서 샀다. 그래도 바로 취소하면 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0조 2항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요건이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요건이 추가될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107조에서 110조 조문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대로 뒤에 2항이나 3항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고 그 의미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자, 거기까지가 의사표시. 그 다음에 111조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밑줄.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당연한 겁니다. 상대방이 뭘 편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2항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그러면 죽은 자가 의사표시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도달하기 전에 죽어버린 거야, 그 사람이. 또는 도달하기 전에 제한능력자 3명 누구누구라겠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세 사람이 돼버렸다. 통지를 발송하고 도달할 때까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래 도달할 때 모든 유효한 요건을 갖춰야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중간에 발송하고 도달하는 그 사이에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유효한 효력을 발생한다. 그게 111조 2항입니다. 여러분이 판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의 50% 이상은 다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문 암기, 그 취지 내용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억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당사자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돈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암기하지 않으면 100억이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고 야 합격해서 좋다 이제 영업한다. 썩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법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이 중개를 하면 수수료 받죠? 의뢰인한테 수수료 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가라는 그런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시험을 합격했지만 내용을 잘 몰랐다. 그래서 계약서를 등기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등기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큰 건을 하고 싶죠? 큰 건을 단위가 높은 몇백억짜리 그러면 유능한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어마어마합니다. 몇천억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도 있어요. 물론 보험을 들지만 보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과도 관련돼 있어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때 똑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 협회에 가고 해서 또 거기서도 교육을 할 텐데 지금 배우는 이상의 양질의 교육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기회에 열심히 배우세요. 이런 기회도 많이 오지는 않아요. 제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모르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래요. 자기가 직접 이 당사자가 돼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또는 내 의뢰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요즘에
돈 때문에 뭐 죽고 사업 망하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실제 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목숨과도 또는 한 가정의 그 안녕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2조는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자에게 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는 이거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받아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문이 112조에 있습니다. 1항 조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그 받은 자가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시켜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그 받은 자가 제한 능력자지만 그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이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두 사람이에요. 친권자와 후견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단은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돼요. 부모가 공동으로 법정 대리인.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 다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러면 후견인을 뽑습니다. 주로 이제 친적 삼촌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후견인이 돼요. 미성년 후견인. 그런데 미성년자 말고 제한 능력자 나머지도 있다고 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는데, 자, 피성년 후견인은 얘들은 다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은 다 성인인데 정신이 좀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는 의미가 없죠. 성인한테 부모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도 마찬가지로 후견인이. 근데 이 후견인을 성년 후견인이라고 붙이고 이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말할 때는 미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을 말할 때는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한정 후견인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법정 대리인 할 때는 그냥 후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견인, 법정 대리인.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시를 받으면 효력이 없는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제한 능력자가 지금 상대방이에요. 의사표시를 받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러니까 친권자나 후견인이 말하는 거죠. 이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효력이 있다. 113조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도달을 시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사유입니다. 둘째 줄에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한테 보낼 텐데 상대방이 누군지를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대방은 누군지를 알지만 주소를 몰라요. 소재. 여기 동그라미 2. 다만 여기에는 수식어가 있죠. 앞에 부분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거나, 두 번째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 주소를 모르거나, 이때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구제책으로 있는 제도가 무슨 제도?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법원 게시판에 써요. 법원 게시판에 쓰면 2주가 지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제도가 공시송달 제도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